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미국 인프라 딜과 그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프라 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걸었던 Build Back Better 이래가지고 미국의 재건을 잘해보자 라는 걸 슬로건으로 걸었는데 이 안에 세 가지 계획을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American Rescue Plan, American Jobs Plan, American Families Plan 해가지고 구조, 일자리, 그리고 가정. 이름만 들어도 대충 느낌은 알 수 있는데 레스큐 플랜은 1.9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경제와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구출하겠다 해가지고 뭐 1,400불에 재난지원금, 각종 세제 혜택, 실업급여, 소상공인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이제 잡스 플랜은 이제 얘기를 할 거고, 패밀리스 플랜은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1.8 트릴리언, 이제 1.8조 달러의 규모였는데 자녀 양육비, 뭐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학, 2년제 대학 학비 무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원, 유급, 가정, 그리고 질병 휴가 지원, 그리고 유치원 투자, 학교 인력 증가 등등 이제 미국의 가정들을 위한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이 중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잡스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잡스 플랜이 이제 인프라 딜이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2조 달러를 8년간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가 이제 원래 공약이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조금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교통 시스템, 수도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뭐 복지 이런 곳 등에 쓰겠다고 애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잡스 플랜이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메이저한 인컴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중간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요. 그리고 최소 법인세율도 21%로 올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 또는 이런 부유한 개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미국을 재건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딜 또는 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봤더니 인프라스트럭처 딜이라는 이름으로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끼리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8월 10일 최근에 양당의 합의하에 1.1조 달러를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약이었던 AJP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인데 2.6달러에서 1.1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원에서 이제 합의가 돼서 승인이 났는데 상원에서 났죠. 상원에서 나서 이제 하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사인을 하면은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계획 중에 노인 그리고 인력 훈련 분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인프라가 아니지 않냐라는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이 두 개는 빠졌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8월 말부터 초당파가 합의한 이것 외에 이견을 보이는 교육, 복지, 기후변화 대응, 증세, 그리고 이 빠졌던 것들을 포함한 3.5조 달러 예산은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서 독자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원 50대 50인데 이제 부통령 캐밀라 리스가 의장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하면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조도 앞으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된 인프라스트럭처 딜의 세부 내역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더니 뭐 110빌리언은 도로 교량, 66은 여객 및 화물철도, 65는 광대역, 이제 주파수, 인터넷 이런 거고요. 55 수도, 39 대중교통 해가지고 큼직큼직하죠. 네, 진보적인 사항을 담았던 기후변화 대처나 가계부양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출처는 용도가 변경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용되지 않은 연방 실업보험 지원금, 이게 뭐 실업급여 같은 거 같고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뭐 통신사에 파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경매 수익금, 이 돈들을 합쳐서 예산의 출처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예산 적자가 2,560억 달러가 더 증가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미국의 연방 부채 규모는 28조 달러로 기존 22조 달러라는 상한선을 이미 한참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 사항 인프라 딜에서 중요한 점이 바이 아메리카라는 규정을 채택을 했는데 미국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방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등 미국산 사용 의무가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산이 아니어도 뭐 원가의 55% 이상이 뭐 미국인의 손에서 미국 영토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수 경기를 살려내고 이제 미국 내부에 있는 제조업이 화랑을 띠겠죠. 그래서 미국산을 쓴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이제 도식화한 게 있어서 봤더니 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육상 및 도로, 교각, 도로 안전, 대중교통, 철도, 공항, 재난 대응, 상수도, 고속 인터넷 이런 게 핵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육상 도로 12%, 전기버스 12%, 재난 대응, 상수도, 고속 인터넷. 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죠. 철도. 그래서 수혜주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미국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봤더니 미국의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들은 5년간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제조업이 그동안 다운됐었는데 부흥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이제 장기적인 면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GDP가 상승해서 골드만삭스는 22년, 23년, 1, 2년 뒤에 GDP가 0.2에서 0.3%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건축자재의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래 자갈, 철강 등 건체자재의 수요죠. 제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오타가 좀 많네요. 이런 건축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재무제표가 좋아지겠죠.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조업이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4개를 뽑아봤더니 뉴코어 코퍼레이션,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코퍼레이션, 캐터필러 이렇게 4개 나왔습니다.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뉴코어 코퍼레이션은 봤더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가 위치했고 철강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와 남미 전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철과 비철 금속도 다루고 있고 올해만 주가가 2배 이상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봉인데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잠깐 주춤했는데 네, 다시 인프라들이 패스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봤더니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철강 산업의 평균 average 영업이익률이 이제 operating margin이죠. 18%대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좀 낮은 편인데 이제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워요. 잠깐 1900에서 3300 됐다 다시 1900 됐다 1000으로 떨어졌죠. 영업이익이 좀 걸리는 면이 있고 대차대조표에서는 총 부채 비율이 뭐 40%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요거는 합격. 영업이익은 불합격. 실적은 봤더니 주당 순이익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매출이 조금씩 빗나가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도 통과. 그래서 뭐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미 주가가 올해 50불대에서 이미 100불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에너지, 물, 화물, 승객, 데이터 등 이런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동 및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하고 다양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최대로 많이 소유한 소유주이자 운영자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펼치나 제가 찾아봤더니 유틸리티, 이제 수도 전기 사업, 대중교통, 항구, 철도, 유료도로, 에너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저장, 주거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안테나, 데이터 센터, 전화선 등 인프라에 대한 굉장히 넓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사의 목표가 되게 확고합니다. ROE가 장기적으로 12에서 15% 이상을 원한다. 근데 이런 유틸리티 기업들은 방어주,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상승률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 초에 한 50불이었는데 지금 56불이니까 한 10%밖에 안 올랐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대형 유틸리티 이런 수도 전기 쪽 다루는 쪽은 이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약간 방어주 내 포트폴리오에 수비수로 가져가기 나쁘지 않은 주식으로 보이고요. 이제 재무제표 보면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아요. 아까 18%가 평균이라 그랬는데 25%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2,000에서 2,400, 3,200, 4,000 합격이죠. 총이익을 봤네요, 제가.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 비해 부채가 좀 높은 기업이다. 근데 이제 실적을 봤더니 매출은 좋아요. 계속 빨간불. 이제 주당 순이익이 잠깐 안 좋았다가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점 빼고는 괜찮은 기업인 것 같고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수비수 역할로 가져가기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코퍼레이션 같고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종합 철강 생산업체다. 그래서 미국과 중부 유럽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하나이며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 자동차, 건설, 가전, 컨테이너 산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기업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5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30불을 터치했으니까 이것도 올해 안에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 이제 재무제표를 봤더니 여긴 티커가 좀 특이해요. X예요. 영업이익률이 7%로 평균보다 좀 낮은 편. 영업이익이 이제 2020년 3분기 저 분기로 봤네요. 3분기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부채 비율이 95%. 네, 부채 비율이 조금 아쉬운데 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재무제표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에 두 종목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강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유명한 캐터필러입니다. 건설 기계 및 관련 장비 설계, 제조, 판매. 어린이들 그런 포크레인 장난감 보면 캐터필러 적혀 있는 게 많죠. 전 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장비 제조업체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2021년 초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한 중간 정도를 지지선으로 이렇게 박스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무제표를 봤더니 영업이익률 13%,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도 1000에서 1400, 1800, 1800, 영업이익도 합격. 부채 비율이 조금 아쉽네요. 부채 비율이 자본에 비해 이제 부채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빨간색 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조금 높은 거 말고는 딱히 흠잡을 면이 없네요. 근데 이제 많이 팔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장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인프라 딜에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바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시면 일단 미국에 투자하려면 미국이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프라 딜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투자하시는데 인프라 딜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몇 조 달러죠. 몇 천억 원입니다. 몇 천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펼쳐질 상황을 봤더니 민주당이 이제 조 바이든이 대통령석을 먹었고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복지, 내수 경기 활성화 이런 명목하에 수조 달러를 더 찍어낼 거예요. 부채 상한선을 이미 넘었지만 그건 트럼프 때도 올려왔기 때문에 올리면 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달러를 사용해야 하는 국력이 약한 국가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부채 수준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고 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똑똑하고 강합니까? 미국이 망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려워진다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좀 규모가 작은 이머징 마켓들한테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추천드리지만 투자할 거라면 이왕이면 1등 국가인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마음이 편하다. 우상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딜 수혜 기업으로 4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4기업의 실적, 매출은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그만큼 돈을 때려 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산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루인데 이게 반드시 주가 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반영이 됐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이 너무 높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증명되지 않은 그런 주식들보다는 이제 실적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인프라딜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입은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4가지 종목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